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기술 패권 전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 분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우주 항공청을 개청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쪽이 또 방산 쪽이 되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방위비 또 증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우리 수출주 입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정준혜 캐스터가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죠.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사천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는데요.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우주항공 산업의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주항공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엔 다르파와 나사가 설립됐고요. 또 미국은 나사 출범 첫 해에 시작한 머큐리 프로젝트에 이어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 뒤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아폴로 프로젝트에 성공하며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섰습니다. 1970년에서 2000년대에는 우주항공 국제협력의 시대였는데요. 1975년 미국과 소련이 최초로 협력해 아폴로, 소유주 시험을 계획했고 또 1998년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 협력에 나섰습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시대가 왔는데요. 2002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쳐 2024년 현재는 달 탐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민간 달 착륙선을 6차례나 발사했고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표본을 채취,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정밀 착지 기술로 5번째 달 착륙국이 됐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과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엔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 즉 올드 스페이스였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우주기업 개발을 지원하고 또 정부는 이를 구매에 쓰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 등 나사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민간 기업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인도는 역시 2020년 우주산업 전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했습니다. 이렇게 우주산업이 가능해진 데에는 비용 혁신이 있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인공위성 제조 단가와 기간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위성 사업이 용이해졌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돼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흐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이중곤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오현웅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주항공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달 개척에 대한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 개척에 이렇게 우주 강국들이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그 세계 각국들이 우주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상업적 가치 그리고 자산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상업적 가치가 증대돼서 수입 창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제 민간 기업을 주도로 혁신적인 기술 혁신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상업적 가치들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나 또는 우주 인터넷이나 또는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이런 영상 정보 촬영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산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각국들이 우주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물론 밝겠죠. 네,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어떤 경제 전문지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네. 않는데 그쪽에서 예견한 바로는 2040년에 1조 달러의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 가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주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인구 부족이나 자원 부족이나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우주라고 하는 인식하에 이런 우주에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지금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로 개발된 초소형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동안 뭐 우주 항공 쪽 한다면은 우리가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강했는데 민간 주도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또 여기에 큰 힘을 또 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 12월 4일 날 그 제주도 해상에서 구체 발사체가 발사됐고요. 네.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초소형 쌀 위성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민간 주도로 개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국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었고 민간 주도로의 슬로건은 여러 번 제시를 해왔지만 구체적인 네. 실천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발사된 초소형 쌀 위성 같은 경우는 90kg급의 해상도를 1m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위성으로 민간인 전문가인 PM과 그리고 민간 기업, 두 개의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에 참여했고 임무라고 하는 부분의 설정부터 위성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 그리고 궤도 운용까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민간인 PM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부분이 가장 갖는 큰 의미는 이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첨단기술연구원의 미래도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이 사업이 스타트가 됐고요. 네. 이 부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러한 제도적 보안 장치가 민간 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다져줬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 그러게요. 미래도전 기술 개발 사업이 35%의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굉장히 그 개발자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홍보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잠재력이 있는 방산 기업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민간 주도 우주 개발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선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간 업체들의 주도 하에 해외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우주 산업 쪽이 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홍보가 더 돼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서 더 민간 쪽에서도 활발하게 발전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 수준과 우주항공 강국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국가들과의 수준의 차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쏘아올 수 있는 그 우주 7대 강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 네. 그 나머지 6대 강국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강한 궁금하네요. 경쟁력을 예.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남북의 우주 경쟁 구도가 네. 형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어떤 기술 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움브레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68km의 위성으로 16cm의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작년에 이제 그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된 사 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건 정부 주도로 개발이 된 부분이고 정부 출연연에서 개발을 한 부분이고 185km의 해상도 5m라는 그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뭐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떤 민간이 주도를 해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따라서 훨씬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국방과학연구소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과 같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또 실속 있는 발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준공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방위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텐데 방위산업이 사실 방산업체들이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그렇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서 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방산은 이미 글로벌에서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치로 먼저 보시는 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일단은 우리 보통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많이 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글로벌 8위, 9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점유율도 2.4에서 2.8%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국방 예산이 금년에 59.5조, 거의 6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네. 이 역시 이제 전 세계에서 9위 정도. 그다음에 국방과 기술 역량 수준 자체도 전 분야에서 10위권 안에 네.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80% 정도까지 우리가 추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전략산업으로 계속 육성을 하기 때문에 방산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을 5%까지 올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네.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그다음에 매출 40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숫자를 통해서 또 우리 방산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또 많이 하는 얘기가 기술적인 측면도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빨리빨리 제작을 해서 빨리빨리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K 방산업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방위 사업의 발전 과정을 잠시만 이제 돌이켜 보면 네. 실질적으로 70년대 이후에 방위 사업이 괄목한 성장 시작을 했습니다. 69년도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 있었고요. 71년도에 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발표들이 있으면서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가 정부에서 정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고 제조업 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외부에는 솔직히 잘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방위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강하게 오랫동안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떤 한국만의 특유의 문화, 좀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를 도전하고, 그다음에 좀 겸손하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번에 폴란드 수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아주 잘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지금 방산 수출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네. 어차피 우리나라의 환경 자체가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대치, 이런 안보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사계절의 명확한 기후, 그다음에 특유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렇죠. 산악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한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성능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는 데에서 아주 적합하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모든 경쟁력은 우리 한국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또 요건들을 갖추고 네. 있네요. 문제는 이러한 수주가 계속해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 매우 밝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방위 산업의 수출이 최근 이렇게 이슈화된 거는 불과 몇 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1년도까지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네. 22년도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23년 작년도까지 아주 진짜 연평균 거의 20조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년 이후로 제가 한 4개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00억 불 이상,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한 3조 이상의 수출 네.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수출 국가가 몇 구에 특정이 돼 있었어요. 몇 개국에. 근데 지금은 보면은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포함해서 12개국 이상으로 확대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제품도 다양한
유도 무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항공 무기, 지상 무기들. 그래서 다양한 무기 체계가 공급되고 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금년에도 우리 방산 수출이 2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난히 성장이 계속될 거고 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이후에도 지금 많은 수출의 기회들이 지금 식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위해서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제는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이런 대형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또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또 반년째 계류가 되고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약어로 이제 수은법이라고 하죠. 예, 보통 이제 글로벌의 무기 체계의 거래가 일어날 때는 네. 보통의 어떤 금융적 지원이 같이 동반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그런 좋은 사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계약을 이제 이행을 하고 있고, 네. 2차 계약도 마찬가지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은법이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게 현실적이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전까지 이게 과연 될지는 솔직히 좀 불투명한데. 지금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모든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과가 돼야지 결국은 이제 폴란드 수출 2차까지 이행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의 수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좀 이게 어려운 과정이니까 네. 국내 은행들이 지금 신디케이트 론을 통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2차 폴란드 2차 물량이 3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예. 지금은 아무래도 수은법 개정이 좀 절실하게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방위산업은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방산 플러스 우리 오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위성의 민간 기술들, 뭐 다양한 어떤 전문 인력의 확보, 그다음에 그런 산업협력 이제 절충교역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글로벌과 협력을 할 거냐 그런 네. 부분들이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어떤 낙수 효과가 나서 공동 성장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주 항공 쪽은 우리나라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교수님도 예.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희 그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DNA를 갖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 DNA라고 하는 건 요즘 세계 우주 개발 트렌드에서 굉장히 적절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네. 있고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빠른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기술의 혁신 그리고 어떤 상업적 가치를 네.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만의 강점이긴 하지만 어떤 우리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다 빠르게 이런 빠른 DNA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IT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기간 산업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결합되게 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수출 그 방산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지상, 해양, 항공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주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결합되게 되면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 큰 기대감을 키우는 것이 5월에 우주 항공청이 개청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는 지금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존재하고요. 네.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산적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출연연과 민간 기업의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출연연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 속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런 브랜드화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수출에 참여하고 우주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우주 경쟁 시대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가 안보적인 측면과 이런 상업적 가치 측면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 우주와 관련된 무기 체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무기 체계에도 사실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뭐 드론을 활용한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사실 또 막상 러우 전쟁이 발생해 보니까 이런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활용 무기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무기 체계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조금 색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좀 틀리죠. 이라크 네. 전쟁하고 틀리고요. 그렇지만 미래는 확실히 이제 유무인 복합이나 무인,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융합과 통합의 시대인데 네.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우주와 방산, 뭐 민간 기술과 방산 기술이 따로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 간의 빠른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우리도 지금 그거를 열심히 지금 캐치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의 개념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뭐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의 무기 체계들은 있지만 네. 결국은 무인과 로봇의 시너지, 무인과 유인의 시너지.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봤던 그런 네. 영상이 그대로 우리 전장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도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무인 쪽에 대한 투자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는 무기 체계에 어떻게 접목하느냐는 굉장히 미래의 큰 트렌드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항공과 방위 산업 쪽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든지 향후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먼저 방위 산업 쪽부터 들어볼까요? 네. 방위 산업이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한 10년 전, 뭐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는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 준비해오고 역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방위 사업은 계속 전망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방위 사업의 발전이 뭐 국제 평화와 근데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 사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요. 국제적인 정세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각국이 안보를 풀진 않습니다. 네. 어쩌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중기 계획을 보면요, 5년 동안 350조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출과 연계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우리 이제 정부와 민간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드리면 내수가 잘 돼야 수출이 잘 된다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네. 국내 방산 시장이 잘 돼야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럼 국내 방산 시장이 잘 되려면 국내 기업들이 또 잘 돼야 되고요. 국내 기업이 잘 되려면 재무적인 영향도 적어야 되고 민간군의 어떤 기술이 계속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예산의 부분, 그다음에 어떤 기술의 성장 속도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토의하면서 우리 내수가 잘 돼서 우리 네. 군이 쓰는 무기 체계가 월드 베스트다.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주 항공 쪽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국이 우주 산업에서의 어떤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주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런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도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산업체에게는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산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수익 창출보다는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강한 인식들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떤 그 제도적 규제보다는 기술적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형차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는데 제네시스 사양을 소형차에 입혀서 소형차를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형차에 골프백을 4개를 실어야 되고 네. 제네시스가 갖는 모든 기능을 탑재를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가능은 합니다. 예. 예산을 많이 들이면 가능을 하는데
거기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뭐 2.5톤 트럭하고 부딪히더라도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제한 요소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제도적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주 항공 그리고 방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 그 속도가 매우 크고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이중곤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오현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